거의 그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할 공공성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하고 풀어나갔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인 건 분명하나 제가 논양하는 얘기인데요. 쉬운 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의미가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뭔가 할 때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실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이 대학 평준화, 대학 무상화의 길도 바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은 장발장 은행장인데요. 은행장인데 돈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가난한 은행장, 그 벌금을 받은 분들에게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분들이 이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갇히는데 그 하루에 10만 원씩 감해줍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벌금형 받은 분이 벌금 못 내면 30일 동안 이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몸으로 때울 수도 없는 처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르신이 있다거나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벌금을 무담보, 무이자, 신용 조회 없이 빌려주는 은행이고요. 지금까지 한 1200명에게 20억 원 조금 넘는 돈을 빌려줄 수 있었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 재원은 시민들의 성금입니다. 바로 이 시민운동이죠. 오늘의 이 자리도 결국 전남도민 시민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운동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꾼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은행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도박한 자유인은 같이 책 읽는 시민 모임이고요. 아무튼 제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교육 문제에 관해서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길게 얘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리고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머리를 좋게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덕에 산수, 옛날 산수라고 그러죠. 수학 점수가 아주 뛰어났고 그런데 수학 점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암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국어, 사회 이런 것도 다 잘 받았어요. 성적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생으로서는 그야말로 나무롭지 않은 학교를 주르륵 다녔습니다. 이른바 KS라는.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 초에 프랑스에 가게 됐고 난민 이주 노동자의 처지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제 자식이 3살, 5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부 난민 이주 노동자의 이 가난한 외국인의 자식인 두 아이가 이제 프랑스의 공교육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전혀 다른 처지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아주 혜택받은 학생의 자리에서 프랑스의 공교육은 그야말로 이주민 난민의 자식인 두 아이를 통하여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공교육의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차오르는 것은 그저 끝없는 울분이었습니다. 울분. 왜 그런가? 그것은 그 학생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 학교 생활을 정말 지옥같이 경험하는,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안 낳게 되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일찍부터 느껴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제가 좀 그 울분을 토로하는 장면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학 무상화, 공공성의 대학 무상화는 결국 사회 공공성이 자리 잡혀야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학 평준화, 이 문제는 혹이 또 없는 학교 교육과 관련이 된다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그 대학 평준화 얘기는 둘 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대학 평준화는 중점적으로 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 평준화인가 라는 그런 면에서 그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대학 평준화와 무상화는 변혁적 국면이 조성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변혁적 국면이 조성되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준비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변혁적 국면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령 프랑스의 대학의 평준화가 완벽하게 된 것이 68년 5월 혁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그때까지 피에르 부르디에라든지 파스롱이라든지 이런 교육사회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 이런 것이 결합돼서,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와 그 다음에 그 변혁적인 국면, 이것이 결합돼서 그나마 그 편차가 있었던 대학 간의 그 편차를 완전히 없애고 평준화로 갔던, 예컨대 인문대로 가려면 소르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등등의 약간의 편차가 있었던 것조차 없애버렸던 이런 것들이 그런 변혁적 국면, 68년 5월이라는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저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참 이게 대단히 이 문제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공교육의 1차적 소명은 헌법 제1조 1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1항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왜 공공성의 가치를 공유한 이렇게 얘기했는가? 공공성의 가치는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뒷부분에 이제 나올 텐데요. 민주시민 교육은 그래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 교육이 교육계에서조차 얘기된 게 겨우 5년 전, 5, 6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또 이 민주시민 교육조차 또 이제 잦아들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만큼 75년의 세월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빠져버린, 이거는 공교육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나타나게 됐는데, 바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집니다. 이 19세기 인물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의 수준인가요? 네, 아니고 싶죠. 근데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민주공화국의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후과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시민교육, 이것이 정말 가령 제가 이제 당연히 프랑스 예를 들 텐데요. 프랑스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에듀카시옹 시빅, 즉 시민교육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윤리, 도덕 이런 교과서가 있죠. 근데 그들에게는 시민교육,
에듀케이션 시빅,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하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우선 민주시민교육이 이 거기도 나는 생각한다 없는 교육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제가 이제 오늘 고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제가 강조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고기도 얘기를 많이 제기할 것입니다. 글쓰기 수업, 말하기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고기도 교육이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학교에서 지금 글쓰기 수업 많이 하고 계신가요? 토론 수업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토론 수업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쓰기 수업과 토론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호기도가 없는 수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게 없는 수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됐냐, 아주 줄여서 얘기하면 한국의 공교육은 한국식민화 교육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한국식민화 교육에서 민주공화국 시민을 형성하는 교육으로 환골탈태하는 대신 90년을 전후해서 우리 사회에 투입한 이 신자유주의 이조가 투입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되지 않은 채 신민에서 고객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고객이 된 우리 학생들에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서비스 센터가 되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고객이 된 이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래의 소명은 갈 데 없이 어딘가에 사라지고 그리고 등급을 매기는 이런 현실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역사적으로 좀 조망을 하면 바로 1948년 민주공화국에 들어섰지만 분단과 전쟁에 의하여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자유주의 체제가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에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형성하는 교육이 됐어야 되는데 경쟁 지상주의의 고객화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고객화의 양상 중에는 우선 학부모들이 학생을 학교에 보내면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은 유일하게 몇 등급인가, 이것이 관심이죠. 이게 바로 교육이 이미 실종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교실에서 태연하게 잠을 잡니다. 왜? 고객이므로. 이게 바로 시민이 아닌 고객이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자유분방한 유럽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태연하게 잠을 잔다?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 그들은 시민이므로. 이를테면 시민에게는 자기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가 있는 만큼 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예의에서 이미 벗어나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고객과의 양상으로 저는 보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학원화 등급화 사유라 등, 결국 시민은 사유하는 주체여야 되는데 시민, 즉 복종하는 객체에서 등급받는 고객이 되어버린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민주시민은 없어진, 민주시민은 보기 어려운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죠. 말하자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는데 정작 공교육에서 민주공화국은 없는. 예. 자, 그러면 게다가 이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저는 이 등급 매기는 것에 그 마트에 가면 쇠고기에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아무리 제도가 대학에 서열했던 이 구조 속에서 교육부가 그걸 요구한다고 한들 교사로서 어떻게 저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익숙해지면,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그 좋은 것을 소홀히 여기기 쉽고 다른 것을 엄마 두리번거립니다.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더 나쁜 것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문제, 이거는 반인권적이며 반교육적이며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충격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너는 7등급이다, 9등급이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 교육의 장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어떠한 근거로 가령 국어 과목에 너는 3등급이다. 자, 국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길래 3등급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인문사회과학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근본적인 보편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잘 말해지고 있지 않은 이 프랑스의 이 교육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가 일찍이 얘기한 지적 인종주의. 우리가 인종주의라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잘 알고 있고, 나 인종주의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대다수이겠습니다만, 한국의 교육계에 있는 분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지적 인종주의자들입니다. 지적 인종주의, 라시즘 인텔렉투얼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지배 세력이 우월한 학업 성적, 학위와 자격증으로 입증된 지적 우수성을 과거의 특권이나 귀족 타이틀처럼 내세워 자기들이 차지한 지배적인 위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이게 바로 학벌사회, 스카이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일찍이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가 강조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은 그런 이 지적 인종주의의 광폭한 행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지적 인종주의는 지배계급 고유의 것으로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배계급의 재생산. 그래서 재생산이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 무슨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리프로덕션을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저렇게 번역하고 싶지 않고 대물림이라고 번역합니다. 대물림. 그래서 지배계급의 대물림은 일정 부분 문화자본의 전달에 종속되는데, 문화자본은 병합된 자본이라는 고유성을 가지며 따라서 십중팔구 타고나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DNA 타고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은 문화자본도 갖고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 잘하는 애는 그 부모도 공부 잘했고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중팔구 타고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실은 저희 세대에서는 안 맞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대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다 아실 거예요. 그 집안 좋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이런 이른바 계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10중 8구 타고나는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이제 선생님들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목포에서 아무리 뛰어난들 지금 강남에서 엄청나게 사교육비 들이면서 하는 애들을 어떻게 따라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지금 비어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10중 8구 타고난다는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피에르 프루디의 말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쟁지상주의, 이런 경쟁하고 그다음에 등급 매기고 하는 이런 것에 이 틀에 갇혀버리니까 결국 불평등 세습을 가려주는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되어버렸다. 무슨 뜻이냐 하면 노골적인 재생산 구조는 세습 구조는 저항과 분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넌 몇 등급밖에 안 되니까, 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등등으로 각자 능력은 오로지 노력 여하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1등급, 9등급 이렇게 그다음에 서열화된 대학 입학 여부에 따라 위계화된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스스로 규정케 함으로써 내면한다. 이럴 때는 무슨 뜻이냐면 학교에서 7등급, 5등급 받은 학생들의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대해서 항의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위치가 그 수준이라고 스스로 내면화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엄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거 신분제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불평등과 세습을 정당화하게 되고 그걸 겪는 사람은 또 그걸 그대로 겪게 되는. 그다음에 직업에 따른 격심한 소득 편차. 지금 의사 되려고 난리들인데 이게 다 이제 소득 편차 때문이잖아요. 소득 격차 또한 이 정당화의 기반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층은 자기 탓으로 돌린다. 나 7등급밖에 못했어. 이런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경쟁지상주의와 능력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걸 가져왔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식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캐릭터의 내용으로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꿈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품성, 성품 이걸로 평가되는 사회에 사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철저하게 이 석차와 등급으로 평가하는, 그런데 바로 이 석차와 등급은 인격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고 바로 계량화된 학생의 지능, 철저하게 계량화된 학생의 지능뿐이죠.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능력만 인정하는 능력주의에 완벽하게 포획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인문학이 식종된 나라의 양상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저희 세대와 다른 90년대생이죠. 이 경험한 이 조기동 씨가 쓴 불평등 중산층 에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즉 대천에서 영이 나던 시절의 잔상,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일제가 망하고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 상층에 빈자리가 생긴 데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민 출신이 뛰어들 틈새가 있었다. 이게 저희 세대의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층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는 아무리
자식 세대가 지금 20대, 30대의 경우 아무리 뛰어나도 부모의 차이를 만회시킬 수 없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실은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모의 격차를 그걸 극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아주 계층화의 그 얘기인데요. 특히 부동산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목포에 아무리 비싼 목포도 아파트 연구원에도 높은 아파트 있던데 그 아파트 아무리 넓은 데 사시는지 얼마나 넓은 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팔고 강남에 가셔서 아파트 사실 수 있나요? 네,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부제가 달린 세속 중산층 사회에서 이게 이제 90년대생 직접 쓴 겁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질적 발전이 둔화되어 번듯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 가운데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명문대 졸업장과 좋은 일자리를 독식하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는 비싼 주택을 소유한 세속 중산층이 나타났다.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의 경우 결국 이런 격차 그런 것을 실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여러분의 의식세계 혹은 또 나는 생각한다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리퍼블릭의 어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 20대 80에서 10대 90으로 점점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양극화된 사회에서 민주정치 사이의 모순을 설명하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잘 사는 20과 그렇지 못한 80. 근데 점점 더 이게 이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가. 근데 민주정치는 분명히 데모스크라토스, 다중지배를 뜻합니다. 그럼 왜 80이나 90은 더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숫자를 선보였습니다. 16에서 시작해서 20 줄어드는 저 5개의 숫자, 8로 끝나는. 이건 제가 지극히 의도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라는 고전 명제에 의하여 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러면 내 존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이론이고 그런 이론으로서 거기에 맞는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리퍼블릭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쓰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암기 교육을 엄청나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퍼블릭의 어원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리퍼블릭의 어원 혹시 계시나요? 리퍼블릭의 어원, 이게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암기 교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작 헌법 제1조 1항에 담겨있는 리퍼블릭의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암기 내역에 없다.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희한한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리퍼블릭에 담겨있는 역사적, 정치적 함의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 많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 왔고, 이 말은 출처는 뭐고, 이런 거. 근데 왜 정작 헌법 제1조 1항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리퍼블릭의 어원은 레스publi카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형용사가 뒤에 없는, 지금 불어가 그렇듯이 레스가 시행제이고 publica가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시행제. 이상하죠? 공적인 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는 리퍼블릭의 어원은 공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일, 그러면 왜 이 말이 리퍼블릭의 어원이 됐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로마 부근에 있는 수도교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수도교, 물을 끌어들이는 다리입니다. 로마 부근의 높은 산에서부터 로마 시내까지 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 윗부분이 물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엄청난 공사를 국가가 해야 했던 거는 왜 그런가? 왜 그랬나? 2000여 년 전에 바로 깨끗한 물을 로마 시민에게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소명이 바로 공공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공성의 출발이 바로 리퍼블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공공성 개념을 바로 그 프랑스 대혁명이 나고 나서 1789년 8월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나오는데 거기 1조 1항은 잘 아시는 자유와 평등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권리상 자유롭게 태어나 평등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게 1조 1항인데 1조 2항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바탕에 둘 때만 가능하다. 공익.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한 8년 전인가요? 나와서 꽤 유명세를 탔던 토마 피케티라는 그 경제학자, 불평등을 굉장히 따지고 있는 이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을 펴냈는데 그 제 서장의 첫 말을 제 1조 2항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책의 첫 마디를 여기 지금 세계 권리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 제2항 적었습니다. 그만큼 공공성의 개념이 프랑스 대혁명의 공익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다 이런 말씀을 그 리퍼블릭이라는 말에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학 무상화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바로 깨끗한 물의 공공성,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시작된, 그래서 가뭄 때는 귀족 전용 물 수도를 끊어버리고, 이게 당연히 공공성의 가치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공공성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주거, 교육이 거의 무상인 건 아실 거고, 의료도 큰 병일수록 자기 돈 내는 게 거의 없는 것. 그러면 이제 주거 문제가 남아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주거. 그런데 주거 문제를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업종 비율이 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지자체면 전체 주택의 25%를 공공임대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무안시, 무안에 1만 명 이상이겠죠. 그러면 전체 주택의 2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어야 돼요. 서울의 서초구 마찬가지입니다. 1만 명 이상이니까 2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한국과 그 자가 보유 비율이 비슷해요. 53% 정도. 그럼 47% 정도가
남의 집에 사는데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 절반 그래도 조금 넘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월세는 시장 가격의 약 60%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공공임대주택, 우리 이게 25%인데요. 한국은 몇 %인지 아십니까? 공공임대주택 비율. 네, 지금 전체 정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8%인데 그것도 그 분양 조건을 빼면 5.5%입니다. 5.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장 가격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주거의 공공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부동산 파동 나고 뭐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1만 명 이상 주민의 지자체 25%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알리에도 같은 데는 이게 하나의 도, 전라남도 같은 도인데요. 그 도는 옛날 영주가 살던 섬을 개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영주가 살던 성에 지금 서민이 살고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왜? 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디서 차이가 나냐? 바로 조세 문제, 세금입니다. 국민 부담률이란 소득 중에서 국가와 사회에 내놓는 그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 내놔야 합니다. 중산층도 많이 내놓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늘어서 30%입니다. 27%, 2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15%가 격차만 쳐도 어느 정도냐면 국민 총생산이 지금 2천조 되니까 15%면 해도 300조입니다. 지금 대학 무상에 들어가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세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저런 것이 대학 무상뿐만 아니라 공공을 해도 되고 이런데, 근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 의료, 미국의 의료가 얼마나 개판인지 시코. 근데 이 공화국의 의미가 어떻게 실종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식자들 중에서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말,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무슨 부동산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공공성에 저 말을 붙일 수 있나?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사라지고 공익개념, 공공성, 이 가치는 사라지고 누가 지배하나 이것만 남아버린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삼성 왕국, 무슨 부동산 천국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공화국이라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안 됩니다. 제 말이 잘 안 들리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공공성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대학 무상화만 보더라도 대학 무상은 우선 세대 간 연대의 표현입니다. 왜? 지금의 기성세대가 다른 세대 전체에게 그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계층 간 연대입니다. 잘 사는 계층이 못 사는 계층의 자식에게도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자분의 사회화가 일정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졸업장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비용을 누가 대냐? 사회가 됐다,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자본, 교육자본이 내 것이지만 이것이 일정 부분 사회 것도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한다. 이 의미가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철두철미한 사유화죠. 이건 철저하게 내 것이다. 왜? 내가
대학 등록금 냈을 뿐만 아니라 비싼 등록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학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교육비도 들였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졸업장은 자격은 철저하게 낼 것이다. 나는 누리기만 할 것이다. 이런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한다면서 정년을 2년 연장했습니다. 61세에서 64세로. 여러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지금 이 연세에 가까이 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아마 거의 99%는 왜 저 프랑스 노동자들은 싸워? 그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2년 더 일하러 가는데 나 같으면 이 차이가 뭔가 하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한국의 절대 다수 노동자들은 2년 더 하러 멋있구나 할 텐데 왜 저들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나? 바로 공공성 문제, 공공성. 이래봐야 국가에 또 내야 되고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받더라도 내가 좀 놀자 이런 거죠. 그리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62세, 64세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근데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주거 문제든 병원 미리 벌어놔야 되는.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 된다. 이게 바로 공공성이 없는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공공성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퍼블릭이 실종돼 버린 이런 것을 제가 너무 갑갑해서 오늘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대 80에 왜 이렇게 되냐? 바로 의식의 문제다. 의식.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마음고안으로 고집합니다. 설득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16, 14, 12, 18 일부러 제가 제기한 거는 저걸 보고 저게 자본주의 사회 아래 노동자에게 요구되었던 하루당 노동시간의 계략적인 변화를 읽어내시기를 바란 것입니다.